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볼 텐데, 통일신라의 문화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했잖아요. 삼국이었던 세 개의 나라였던 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했고, 거기에 맞는 문화적 변화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통일신라가 이런 삼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왜 원효대사 해골물 기억 아시죠?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 아시죠? 그 자기 친구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던 길에 이제 밤이 찾아와서 웬 동굴에 머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원효대사가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그냥 뭔가 물이 있어서 그냥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이 해골이었고 그 안에 물은 썩은 물이었다. 근데 이제 원효대사는 그 밤에 먹을 땐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낮에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하죠. 모든 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근데 이게 살수록 그래요. 진짜 살수록 뭐든지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이런 게 너무 이제 무책임한 인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힘든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아니면 위기를 겪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럴 때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걸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아이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유 드라마라고 다 보지도 않아. 근데 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선균이 이제 아이유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원효 대사가 깨달았던 것도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원효 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본인은 여기서 깨달았다 이러면서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았다고 하죠. 의상 대사는 계획대로 당나라 유학을 갔었고요. 어쨌든 이분이 원효 대사인데 원효 대사가 이제 스님으로 계실 때는 이제 전체 불교계가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진여문, 생멸문 이래서 되게 막 갈등이 있던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원효 대사가 불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쟁들을 다 이렇게 조화시켰어요. 네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아. 다 그렇게 서로 틀린 게 아니야. 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서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불교계의 여러 논쟁들을 다 조화시켰어요. 더 한층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효의 중요한 업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성들한테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무아미타불. 어, 그래서 백성들한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뭐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 말만 얘기하면 굳이 그 어렵고 길고 복잡한 불경들을 다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불교를 좀 쉽게 다가가게 해서 그 경전들 다 안 읽어도 된다.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불교를 대중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두 가지 의미. 불교계의 논쟁을 조화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 불교를 쉽게 다가가게 함으로써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이 원효 친구라는 의상입니다. 이분이 의상대사인데 의상대사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 이제 일찍다 다지길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모든 것들은 다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먼지 안에는 모든 세상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도 다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고 작은 먼지 안에도 모든 세상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사진을 못 구해서 못 올려놨는데 왜 그런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 사진, 그 우주선이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지구가 멀리서 보면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정말 손톱만도 못한 하나의 작은 점에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개의 나라가 있고 여러 개의 도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막 복작복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왜 수학도 보면은 수학의 수의 끝은 무한대죠. 근데 0과 1 사이의 수의 개수도 무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것들도 그 안에서는 무한하고 또 전체 세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이 수많은 존재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의상이 이제 신라의 새로운 종파인 화엄종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상이 했던 두 가지 업적.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했고 신라의 새로운 불교 종파인 화엄종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수업을 들으셨으면 원효대사의 업적과 의상대사의 업적에서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각각 두 가지 업적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공통되는 게 있었죠. 뭐냐면 둘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조화를 얘기하고 있죠. 원효대사도 불교계 논쟁의 조화를 얘기했고요. 의상대사도 모든 것의 조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조화를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활약했던 시대는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는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고 삼국 통일을 신라가 이뤄냈지만 그건 정치적인 통일이고 아직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고구려 사람, 나는 백제 사람 이런 인식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통합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건 누구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식인이 해야 돼요. 그 지식인의 역할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명이 뭐냐? 이제 통일을 막 해냈으니까 그 안에 서로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였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원효대사도 의상대사도 공통적으로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그 시대의 역할은 조화였다라는 거지. 고구려 출신 사람들, 백제 출신 사람들, 신라 사람들의 조화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효대사, 의상대사들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신라 불교가 굉장히 한 차원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불교계에서 신라 후기로 갈수록 통일 신라 후기로 갈수록 선종이 유행해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불교를 수행을 할 때 경전을 읽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이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정좌를 한다든지 어딜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는 그런 걸 좀 더 강조하는 게 선종인데 선종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방 여러 곳에 선종 사찰이 많이 세워져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건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앙의 귀족보다는 지방의 호족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유학이 또 발달을 해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제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건 뭐 동아시아가 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해서 요거 예전에 고구려의 소수리망도 비슷한 거 했었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 신문왕도 국학이라는 걸 설치해서 유학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성왕 때 어, 굉장히 이제 색다른 시도를 해요. 뭐냐면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다는 건데 유교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잘 읽어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성적대로 3품으로 나눠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관료에 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으면 높은 관료에 임용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낮은 관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반발했을까? 우리 골품제 기억나죠? 골품제에 진골 귀족들이 반발을 심하게 해요. 왜냐면 시험제도 자체가 이렇게 유학의 실력을 평가해서 세수로 나누는 건데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보장된 높은 관직을 시험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싫겠죠. 더구나 만약에 나보다 신분이 낮아도 독서 삼품과를 잘 보면 나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진골 귀족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왜냐면 진골 귀족은 신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고 그 자체로 왕족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관직을 당연히 차지해야 돼요. 근데 무슨 뭐 독서 상품과 얘기를 하면서 뭐 유교 경전을 잘 읽고 실력 있는 사람을 높이 올리겠다? 이러면 진골 귀족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이거 골품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버풍왕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진골 귀족이 반발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고요. 결국 이제 뭐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 이 독서 상품과를 관직 등용과 연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골품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골품제의 최상위 귀족을 차지하고 있는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독서 상품과는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이 육두품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품제 기억나시겠지만 육두품 출신들은 진골 귀족들이랑 다르게 일정 선 이상 승진이 안 되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과가 많아도 승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육두품 출신 중에 굉장히 인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어, 강수라는 외교문서를 잘 썼던 이런 인물도 있고 원효대사의 아들이었던 설총도 있고요. 특히나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유명하죠. 신문왕한테 화왕계라는 글을 지어 바쳐서 이제 화왕계라는 게 뭐냐면 떤 꽃을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할미꽃을 골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좀 보기 싫더라도 나한테 듣기 싫더라도 정말 충언을 해주는 정말 충성된 정말
진실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글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이 사람이 설총입니다. 그리고 이두라는 걸 정리해서 한자를 조금 우리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익히게 해서 유교 경전이 다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이두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읽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 발음식으로 바꾼 게 이두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이두로 써서 읽기 쉽게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당에 유학을 가서 또 당나라에서 굉장히 지식인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또 특히 뭐 나중에 보겠지만 당나라에는 빈공과라는 외국인을 전문으로 한 또 과거 시험이 있어요. 또 그 시험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걸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최치원이고요. 그다음에 김대문은 뛰어난 인재긴 한데 육두품이 아니기는 해요. 진골 귀족 출신이고요. 어, 신라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림잡전, 화랑세기 뭐 이런 역사책을 씁니다. 계림잡전의 계림은 뭐냐면 신라의 수도를 얘기해요. 경주를 얘기하는데 이 계림잡전이라고 하는 건 신라의 역사를 쓴 거고요. 화랑세기는 화랑들의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사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두품 출신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두품들은 귀족이긴 하지만 진골 귀족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즉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일정 선 이상 승진을 못해요. 그럼 육두품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육두품 출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아예 실력을 키워서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의 외국인 전문 과거 시험인 빈공과를 봐서 당나라에서 성공을 하든가 뭐 이런 이제 대응 방식을 찾기는 찾는데 그래도 여전히 역시 그 분노 이런 건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분을 기준으로 승진의 한계를 결정하는 이런 신라 사회 이런 신분제 사회, 귀족제 사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육두품 출신들은 신라 사회의 이런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발달을 볼 텐데 이제 아무래도 불교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경주에 너무 유명한 사찰들이죠. 다 경도광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불국사. 그다음에 불국사에서 조금만 더 나오시면 토암산이라는 그 안개를 토한다 그래서 안개 함자 써서 토암산인데 그 안에 이제 석굴암이 있죠. 세계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석굴암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국사 안에 석가탑이라고도 부르죠. 불국사지 3층 석탑. 요 지금 불국사지 3층 석탑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있죠. 이게 통일신라 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요 다보탑이 오히려 특이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3층 석탑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화려하고 뛰어난 불교 유적들이 이때 많이 나왔다는 건 통일 이후에 신라의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그다음에 요건 승탑인데 승려의 사리를 모신 탑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선종이 유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탑들 있죠.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들은 원래 왜 만드냐면 부처님께서 원래 석가모니 있죠. 불교를 만드신 분. 이 석가모니께서 수행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입적한다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 시신을 태우고 나니까 몇 개 타지 않는 돌덩어리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을 수투파라고 원래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중국, 한국 오면서 한자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원래 탑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만 담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탑을 워낙 많이 세우니까 그 모든 탑들의 사리를 다 담을 순 없죠. 근데 승탑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아니신데 그냥 우리 절의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나를 가르쳐 주신 그냥 우리 스님이야. 우리 스님이신데 그분이 입적하셨어.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의 시신을 태워 보니까 돌덩어리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신 탑을 승탑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 승탑이 이제 선종이 유행하는 그 증거가 되냐면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참선과 수행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어도 우리 스님이 우리 스님이 살아 계실 적에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면 우리 스님의 어떤 깨달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제 승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선과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한 선종이 유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가 아니라 일반 승려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비석도 스님의 비석을 유학자들이 써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낭해화상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치원이라는 유학자가 우리 아까 봤었죠. 당나라에서 빈공과 합격하고 그랬던 분.
그분이 비석을 써주는데 그게 이제 낭해와 상피예요. 이런 걸 통해서 유교적 지식인과 스님이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신라 전체의 유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건 종인데 이거 너무 유명한 종이죠. 이제 경덕왕 때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는 의미에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종소리 영상은 그냥 안 보고 지나갈게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어쨌든 성덕대왕 신종 이제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는데 뭐 설화에는 그렇죠. 이 종을 만들 때 그 철을 녹여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아이가 어떻게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종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소리 자체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그 비브라토라고 하죠. 음악적으로는 이제 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현상, 그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고, 그다음에 더 신기한 건 이 철이 이 철종이란 말이에요. 이 철로 만든 종인데 이 철의 무게가 엄청 날 텐데 이게 이제 이 고리로 견디고 있는 건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 고리로 견디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종표면에 새겨져 있는 이 조각의 어떤 상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성덕대왕 신종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술도 아주 초보적인 형태에서 발전이 돼서 나무로 만든 인쇄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거기다가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다가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게 석가탑을 해체하니까 저게 나왔어요. 일본이 석가탑을 가져가려고 석가탑을 해체했었는데 그 안에서 저게 나온 거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래서 경덕광 10년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물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속 인쇄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덤인데 무덤 주변에 12지 신상, 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죠? 그 12지 신상 각 동물들을 조각해서 놓은 걸로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둘레돌에 이렇게 12지 신상. 그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왕의 무덤인 경우에 저거 이제 원성왕릉인데, 왕의 무덤인 경우에는 그 왕의 신하들을 새겨놓은 어떤 그 돌상들을 이렇게 같이 두기도 하는데, 지금 요거 보면 이분 보면 되게 생긴 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되게 골격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라가 그만큼 다른 나라와 교역,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의 무덤 근처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모습의 인물상도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우리 통일신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굉장히 교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